자, 그 다음에 박도서이다. 그래서 이 저고리에 대한 표현, 한복저고리. 살살이 퍼져나린 고운 선이 스스로 돌아 곡선을 이루는 곳. 12포 긴 치마가 사르르 물결친다. 그 치마폭 흔들리는 모습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보세요. 살살이 퍼져나린 고운 손이, 살살이 퍼져나온 고운 손이 스스로 돌아 곡선을 이루는 곳. 12포 긴 치마가 사르르 물결친다. 선생님이 너무 잘 읽어서 더 멋있네요. 네, 읽기도 잘 읽어야 돼요. 낭송도 예술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의 치마폭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치마 끝에 곱게 감춘 은혜 당해. 그 구름무늬입니다. 구름무늬. 네. 치마 끝, 여러분들 치마에 보면 여기에 구름에 여러 왜 치마에다가 요 끝에다가 여러 이제 무늬 있잖아요. 무늬, 구름무늬. 그리고 당해 운의 당해 해는 그게 신발입니다. 그러니까 구름을 새긴 신발. 당나라 가족신 신발, 그 신발. 그러니까 지금 봐요. 위에는 회장저고리를 입고 밑에는 쫙 고운 치마를 입고 그리고 신발은 운의 당의 신발을 신고. 자, 발자취 소리도 없이 대청을 건너 살며시 문을 열고 지금 춤을 추면서 문 열고 나와요. 한복을 입고 의상을 입고. 그대는 어느 나라의 고전을 말하는 한마리 호자. 그대는 어느 나라, 그러니까 한국을 말하는 고전을, 한국의 고전, 한국의 정말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말하는 한마리 나비가 아니라 호접인 양 사푸시 춤을 추라 아미를 숙이고. 호접인 양 나비인 양 살포시 춤을 추라. 아미는 이마, 이마를 숙이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처음에는 장소와 시간, 그 다음에는 저고리, 치마, 춤 동작,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나는 이 밤에 옛날에 살아. 나는 이 밤에 옛날에 살아. 그게 뭔 소리예요? 현재지만 나는 지금 옛날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눈 감고 검은 고줄 골라버리니. 장단 맞죠? 그러니까 여인은 지금 한복 입고 춤을 추고 옆에서 나는 장단 맞춰서 검은 고를 치고. 정말 한국적인 그 고전의 미의 절정을 보는 것이죠. 가는 버들인 양 가락에 맞추어 흰 손을 흔들어지다. 나는 지금 그런 그 감동에 사로잡혀서 장단치는 자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상에 푹 빠져있는 자신의 모습을 지금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19살 때 쓴 거예요? 네, 19살. 19살일 뿐만 아니라 지금 쓴 것도 아니고, 네, 1939년. 그러니까 지금 80년 전에 쓴 시입니다. 80년 전. 그거 대단하죠.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보세요. 그 한국적인 미가 뭐냐. 그동안 말만 한국적인 미 했지만은 사실은 이 19살 조지훈이 말한 이런 한복의 아름다움 또는 그 한복의 그런 그 고전의 춤사위, 이런 걸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한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조지훈 시생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시를 또 보겠습니다. 같은 시대에 같이 낸 시 중에 또 하나입니다. 보면은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성문은 시입니다. 아시다시피 성문은 우리가 많이 읽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중이 춤추는 걸 중하니까 이상하죠. 스님의 춤입니다. 그럼 왜 스님이 춤을 출까? 요즘에 막 기독교나 어디가나 예술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치유, 힐링 이란 말을 잘 씁니다. 옛날에는 뭐 위로라든지 뭐 이런, 요즘엔 좀 유식하게 치유, 힐링입니다. 그러니까 시도 힐링이고, 솔직히 교회 다니는 것도 힐링이고 그러니까 예술도 힐링의 역할을 하고 치유의,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힐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예술을 통해서도 힐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격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힐링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의사만 힐링을 하는 게 아니다. 의사만 병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영혼, 정서, 마음을 고치는 것은 오히려 종교나 예술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 힐링. 그럼 성모는 뭐냐? 힐링 댄스. 힐링 댄스. 이게 치유의 춤입니다.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힐링하는 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분 좋을 때 여러분들은 뭘 합니까? 기분 좋을 때는 웃습니다. 그 다음에 기분 좋을 때 하는 일이 뭐죠? 노래 부르죠. 대체로 우리들의 영역은 기분 좋으면 웃거나 기분 좋으면 노래를 불러요. 근데 진정 기쁨을 드러내는 경지는 무엇일까? 바로 춤의 경지다. 춤의 경지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시를 써도 인생을 살아도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무엇일까? 춤이라는 것은, 자 보세요. 노래는 입으로만 나불대는 거예요. 이거. 그 춤은 뭡니까? 온 몸으로 기쁨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 몸으로 써라. 시를. 그래서 나는 정말, 그러니까 시를 춤추듯 쓸 수 있다면, 아니 종교를 춤추듯 믿을 수 있다면, 예술을 정말 춤추듯 그런 경지에 이를 수만 있다면 난 최고의 경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성문을 봅시다. 얇은 사 하얀 꽃가루.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고아라 이분이 그런 아어체, 우리가 아름다운 언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했는데, 얇은 사는 뭡니까? 비단 실사 아닙니까? 그래, 얇은 천이죠. 얇은 사 하얀 꽃. 왜 꽃갈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꽃갈은 구이 접어서 나비려라. 사실 내용 보면 별거 아닙니다. 얇은 꽃갈이 나비 같구나, 그런 정도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얇은 사 하얀 꽃갈은 고이 접어서 나빌려라, 이렇게 언어를 배치하니까 꽃갈이 갑자기 신비로운 예술품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 시는 숨어있는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숨어있는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시죠. 그러니까 꽃갈, 우리가 지금까지 꽃갈 하면은 스님의 꽃갈 하면은 그렇게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 대체로 자기를 감추거나 저한 도사들이 꽃갈 많이 쓰고 다니는데, 꽃갈의 이미지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그런데 이 시에서 보면 얇은 사 하얀 꽃갈은 고이 접어서 나비와 같구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꽃갈 모습.
이게 바로 시인이 할 수 있는 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꽃가를 이제 나비처럼 꽃가를 나비로 표현하는데 이런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 꽃갈에 감추고, 그 다음에 이제 꽃갈 밑에 얼굴이 잠겼어요. 근데 그 얼굴에 우선 머리, 근데 이 머리를 어떻게 표현했냐? 파르라니, 왜 배꽃이면 파란 색깔을 나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완전히 밀어버리고, 깎은 머리 박사 꽃갈에 감추오고, 감추고가 아니라 감추오고, 자, 나빌려라 감추오고 파르라니, 이게 바로 조지훈 시인이 개척한 언어. 그러니까 우리말을 이렇게 아름답게 개척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지훈 시인을 공부하면서 단지 그냥 시 내용이 뭐냐, 그게 뭐 지조적인 뭐 시,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그런 관념적인 그런 거 배워서 아무 소용없습니다. 조지훈에게서 배울 것은 바로 그가 시를 쓰기 위해서 우리말을 어떻게 개척했는가, 그 부분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말을 그냥 객관적으로 직설적으로 쓰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조지훈은 그걸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이분은 꽃가를, 자, 꽃갈도 하얀 꽃갈은 구이 접어서 나빌라라 함으로써 꽃갈이 갑자기 아주 아름다운 예술품이 되어요.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 꽃갈에 감추고 하니까는 그냥 스님의 펄은 그 머리가 정말 신비롭게 됩니다.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적으로 거서 서러워라. 그 다음에 두 볼로 내려왔습니다. 머리에서 볼로네요. 자,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적으로 지금 춤추는 여인의 모습을 지금 위에서부터 스케치해 내려가는 것입니다. 빈대의 황추, 자, 거기까지 하고서, 자, 여기까지 바로 그러니까 춤추는 사람의 모습을 꽃갈, 머리, 볼까지 지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딱 여기다가 또 이제 삽입. 그러니까 계속하면은 너무 이렇게 호흡이 가쁘니까 사이에다가 살짝 시간을 넣어서, 빈대의 황촉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때는 어느 때냐? 네, 황촉불이 말없이 녹는 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옆에 촛불이 있고 밤이 한참 밤입니다. 자, 그런 또 무대를 표현합니다. 오동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 해 했으니까 이거 계절이, 이것은 가을이로구나 하는 것은 가을날 밤입니다. 그럼 다시 춤으로 돌아갑니다.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다가 시간과 공간을 집어넣고 다시 춤으로 돌아갑니다. 춤으로 돌아가는데 춤 어떻게 추냐?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네, 소매가 나와. 그리고 이것이 길어서 하늘은 넓고, 이 표현도 참 기가 막혀. 여러분들 그 소매, 옛날 그 장삼이나 이런 거 소매 보면 엄청 크죠. 그래서 이걸 하늘로 표현합니다. 그 넓은 소매를, 자,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문법적으로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 그 얘기는 결국 소매의 널찍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돌았을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적어올린 외시버섯이요. 그 다음에는 버섯이 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는 어때요? 위에서부터 머리, 볼, 그 다음에 소매, 네, 팔까지 해서 이런 것들은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 또 배워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시를 쓸 때, 어떤 작품을 쓸 때 순서라는 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떤 나무를 표현한다. 그럴 때 나무의 잎사귀 저 끝에서 표현한다. 줄기, 기둥,
그리고 뿌리 이렇게 내려올 것인가. 뿌리에서 저 기둥, 그 다음에 줄기, 가지, 잎사귀 이렇게 올라갈 것인가. 이렇게 우리 사물을 보는 순서가 있죠. 근데 이 조지훈 씨는 철저히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 위에서부터 아래.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찌 보면은 수직상승으로 사물을 본다. 아래 위로 본다.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쓸 때도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 금동대향로 지난번에 시를 쓴 게 있는데 그 금동대향로에서 제일 먼저 위에 봉황,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삼신산, 그 다음에 밑에 있고 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저도 수직으로 내려오면서 시를 썼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쓸 때에 그런 그 순서가 있다. 자, 소매는 길어서 하늘 넓고 돌아설도 외시보선이요. 외시보선까지 이제 아래까지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다음에 까만 눈동자 살푸시도록 먼 하늘 한개 별빛에 모두 오고 다시 눈동자로 위로 또 올라갔습니다. 좀 이제 변화했죠. 이것은 춤을 추는 장면입니다. 먼 하늘 한개 별빛에 모두 오고 춤추는 사람들 어디인가 한쪽을 향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늘을 향한다. 그것은 뭔가 절대자를 향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두 방울 눈물방울이겠죠.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라. 네, 요것이 중요합니다.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 이게 노인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복사꽃 불고래한 그 여인의 얼굴, 거기서 눈물이 흘러요. 얼마나 세상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세사에 시달려도 그 고통은 별빛이라 반짝거린다. 그러면 그 고민이 별빛으로 승화된 것이죠. 그게 바로 치유, 힐링입니다. 휘어서 감기우고 다시 접어 뻗는 손이 깊은 마음속 거룩한 합장이냐 하고 두 손을 모아서 또 합장하는 모습입니다. 자, 거기까지 이제 추는 모습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를 짓습니다. 때는 또 언제냐? 이방사 깃돌이도 지새는 상경인데, 지금 때가 언제냐? 깃돌이가 오는 상경이요. 1시, 2시쯤 되는 것이죠. 11시인가? 얇은 사 하얀 꽃, 다시 반복합니다. 얇은 사 하얀 꽃갈은 고이 접어서 나비와 같이 펄렁거리 노는구나. 자, 성무. 저는 늘 얘기하지만은 사실 솔직히 줌들이 추는 춤, 투박하고 별 재미없습니다. 뭐 그렇게 예술적인 것도 아니고. 그런데 조지훈의 성무를 보면, 야, 성무처럼 그렇게 예술적이고 종교적이고 정말 아름답고 우아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성무 때문에 한국의 성무가 아주 훌륭한 예술품으로 재탄생할 수 있었다. 조지훈의 성무 때문에. 그러니까 한 시인은 어떤 대상을 완전히 새롭게 재탄생시킬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시가 바로 성무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우리는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조지훈 시인은 철저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국의 예술로 여기에 집중적으로 하는데 그 아름다움, 그 고전적인 아름다움을 철저하게 집요하게 천착하고 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소재는 대체로 한복이라든지 또는 우리나라의 건축물 이런 것들을 그 소재로 하고 있다. 그런데 더구나 여기에 특징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우리말을 새롭게 개척하는, 시어를 개척하는 그런 시인이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 이 두 시가 조지훈을 완전히 성공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봉황수라고 하는 그런 작품을 써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추천을 받죠. 그래서 초회 추천, 그 다음에 두 번째 추천을 해서 이제 철료를 하게 됩니다. 봉황수. 여기서 봉황이 뭡니까? 봉황은 왕의 뒤에 있는 휘장이죠. 봉황. 신비의세라고 되어 있는데 숫자가 보니까 수놓을 숫자가 아닙니다. 근심 숫자입니다. 여기에 좀 상징적인 게 있어요. 봉황수는 봉황을 수놓은 무슨 화려한 문양이 아닙니다. 그 한자를 분명히 이것은 근심, 봉황이 오히려 근심 속에 쌓여있는 근심가. 왜 그럴까요? 벌레 먹은 둘이 기둥. 처음부터 기분 나빠요. 벌레 먹은 둘이 기둥. 벌레가 먹어서 파먹어버린 둥그런 기둥, 둘이 기둥입니다. 빛 낡은 단차. 적어도 봉황이 있는 왕이 있는 궁궐이라면은 단청이 낡아서는 안 되죠. 그리고 기둥도 벌레 먹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왕이 있는 궁전에 벌레 먹은 기둥에다가 빛마저 낡아빠진 단청입니다. 풍경소리 날아간 추녀 끝에는 풍경소리도 어디로 사라져버렸어요. 끝에는 산새도 비둘기도 둥줄이 맞고 쳤다. 추녀 끝에다가 풍경이 매달렸어야 되는데 거기에 산새니 비둘기가 둥줄이를 마구 쳤어요. 그 완전히 그건 폐가죠, 폐가. 큰 나라 섬기다 거미줄 친 옥자 위에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조선 왕조를 지금 비꼬고 있어요. 망한 조선 왕조. 큰 나라가 돼 이거. 중국이 역대 4대주의 하다가 망했잖아. 그러니까 큰 나라 섬기다 거미줄 친 옥자. 망해버린. 거미줄은 목에 거미줄 굴렸다 망한 것이죠. 옥자 위엔 여의주 희롱하는 쌍용 대신에, 여의주는 용이 물는 건데 쌍용, 이건 황제의 휘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왕의 뒤에 휘장에는 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가야 한나라 황제의 의자에나 그런 거 하지 우리나라는 못합니다. 이게 이제 그 약속이죠. 다 차이가 있습니다. 대신에 2마리 봉황새를 틀어 올렸다. 자, 옥자에는 그래도 그게 아직도 그림은 남아있어요. 어느 땐들 봉황이 울었으랴만. 우는 일 없어요, 봉황이. 다시 말하면은 조선조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어요. 푸르른 하늘 및 추석을 밟고 가는 나의 그림자. 이제 자기 자신의 지금 그러니까 이제 망해버린 궁전들을 거닐면서 그 소감을 쓴 것이 바로 이 봉황수입니다. 푸르른 하늘 및 추석을 밟고 가는 이 추석이 궁전뜰의 돌, 바닥돌입니다. 추석을 밟고 가는 나의 그림자. 폐옥 소리도 없었다. 보니까 폐옥이 뭐냐면 옛날에 왜 정승 판사들이 이제 조회하려면은 의관 다 있고 혁띠인데 혁띠 밑에다가 이렇게 그 폐옥을 달았다는 거예요. 가려면은 떨그덕 소리가 나는 거예요. 고리를 상징하는 폐옥. 폐옥 소리도 없었다. 품석 옆에는 품석이라는 1등품에서부터 9품석까지 요즘은 1급, 2급, 3급 그렇게 장관서부터 그 밑에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쭉 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1품, 2품, 3품 품에 따라 그 옆에 서게 되죠.
정일품, 종구품 어느 줄에도 나의 몸들 곳은 바위 없었다. 눈물이 속된 줄을 모를 양이면 눈물 감상이죠. 이렇게 부질없는 것인 줄을 모른다면 동황새야. 동황새는 결국 이조 조선아, 이조 왕조야. 구천에 호곡하리라. 구천에서도 그냥 호곡 울기나 할 뿐이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뭘 말한 거예요? 망한 나라의 슬픔을 옛날 왕궁의 쓸쓸함을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1940년 그 당시 일제치하에서 우리의 그 아픔을 봉황을 빗대어서 노래한 것입니다. 자, 그런다면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정말 예술적인 시적인 아름다움, 여러분들 이 세 편 중에 어느 게 낫습니까? 역시 폭풍의상하고 성무가 훨씬 낫죠. 훨씬 낫네요. 그러니까 이 조지훈은 한마디로 등단 작품이 출세작이에요. 그것도 제일 젊어서 썼을 때 작품이 그의 명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따르지는 못해요. 대단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지훈 하면은 다른 시는 그만두고 고풍의상하고 성무만 열심히 읽고 배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자, 그 뒤에 그가 또 조금 좀 시조 비슷하게 이렇게 쓴 시가 있습니다. 낙화라는 시인데 이것도 좀 쓸쓸하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시 속에는 이 낙화를 보면 뭐 이런 겁니다. 지금 봉황수도 이 망해버린 조선, 이조의 망해버린 그리고 망해버린 나라의 서글픔을 노래하는 것인데, 자, 낙화도 따지고 보면 한물간 떨어진 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시를 썼을까? 그게 바로 1940년 전후해서 일제치하에서 이 한국인의 슬픔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 낙화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꽃이 지기로서니 바람을 탓하랴. 꽃이 지는 것은 바람 때문이 아니다 이거요. 우리는 바람 때문이라고 하는데 아니다. 꽃이 지기로서니 바람을 탓하랴. 그건 뭐예요? 자연현상이다. 이것은 하나의 순리다. 그러니 꽃이 졌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라. 주렴 밖에 성긴 별이 하나둘 쓰러지고, 이것도 밤이에요. 주렴 밖에 성긴 드문드문 별이 하나둘 사라지고, 그럼 밤 늦은 시간입니다. 새벽 가까웠죠? 하늘에 별이 하나둘 사라졌어요. 잘 안 보여요. 초저녁이 잘 보이는. 자, 때가 한 밤입니다. 귀촉도 울음 뒤에 먼 산이 다가서다. 귀촉도 아까도 나왔었죠. 그런 두견새 울음 뒤에 먼 산이 다가서다. 그거 뭐예요 이거? 밤새 고민하다가 새벽에 이제 먼 동이 틀려고 할 때, 그러니까 먼 산이 다가서다. 서쪽 새가 오니까 밤새 고민하다가 이제 꽃이 떨어졌어요. 떨어진 새벽입니다. 자, 그 낙화의 서글픈 새벽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촛불을 꺼야 하리 꽃이 지는데, 이제 뭐 낮이 밝았으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뭐 꽃이 지니까 꽃 지는 그림자 뜰에 어리어 하얀 미닫이가 우연불거라. 그래서 오히려 꽃 지는 그림자가 뜰에 어리어 꽃이 지는 게 뜰에 어른어른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얀 미닫이가 우연이라는 것은 보일 듯 말 듯 불거라. 근데 한참 동이 트는 순간입니다. 붙여서, 자, 거기까지가 결국 밤에 꽃이 떨어져서 새벽을 맞게 되는 그 꽃 떨어지는 새벽의 순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묻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을 아까도 얘기했죠. 이 사람 정치에 나가지도 않고 친일을 하지도 않고 저 월정사에 들어가서 지냈습니다. 자, 아는 이 있을까 저 하느니 여기서 않는이라고 했는데 않는이 아니라 아는 사람 있을까 두려워하느니 꽃이 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 그래서 꽃이 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아름다움. 사라짐에 대한 아름다움. 소멸에 대한 아름다움. 그 사라짐의 아름다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참 꽃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사라지는 것이 슬프기도 하지만 아름답죠. 그러니까 이 꽃은 최선을 다하고 이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이제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게 소멸. 그렇지만 대단히 아름다울 수 있다. 소멸의 아름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느끼는 것은 자, 소멸이 아름답기는 하지만 결국 무상한 거다. 인생은 무상하다. 또 그런 것들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낙화도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낙화라든지 봉황수라든지 그 승무라든지 고풍의상이라든지 보면은 언어가 좀 이렇게 상당히 그저 고전적이고 대상도 고전적이고 우아하고 아름답고 동양적이고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조지훈 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시를 쓰면서 우리는 무엇을 시로 노래할까? 충분히 이런 그 한국의 전통 의상을 시로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국의 아름다움을 이런 걸 통해서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우리말을 다듬어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조지훈의 모습이라고 보고요. 1960년, 50년 6.25 전쟁이 터지자 이렇게 종군 작가가 되고 그 전쟁터의 비참함을 노래한 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노래한 것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다부원에서, 여러분들 다부원이 어딘지 아십니까? 다부원, 다부동 전투. 북한군이 내려와서 낙동강에서 다부동이라는 곳에서 봉우리 하나 놓고서 9번이나 아군과 적군이 오며 가면서 밀리고 하면서 거기 밀리면 부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치열한 전투가 다부동 전투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죠. 자, 그래서 그 다부원 그 전투장에 가보고, 그게 전쟁이 끝난 다음에 가보고서 느낀 것을 노래한 것이 바로 이 다부원. 한 달 농성 끝에 나와 보는 다부원은 농성, 국계 성을 지키는 게 이게 서로 이제 그 다부원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죠. 이 농성이란 국계 성을 지킨다 이런 뜻입니다. 얇은 가을 구름이 산마루 위에 뿌려져 있다. 6월 전쟁했으니까 가을이었죠. 피와 적과나 공방의 포화가 한 달을 내리 울부짖던 곳. 다부원은 이렇게도 대구에서 가까운 자리에 있었구나. 조그만 말 하나를 자유의 국토 안에 살리기 위해, 이제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한 해살이 푸나무도 온전히 제 목숨을 다 바치지 못했거니 사람뿐만 아니라 하루살이도 다 죽었어요. 다 거의 쑥대밭이 됐다는 얘기죠. 사람들아 묻지 말아라. 이 황폐한 풍경이 무엇 때문에 희생인지 고개 들어 하늘에 외치던 그 자세대로 머리만 남아있는 군마의 시체. 네, 시체들만 하늘 향해 있습니다. 스스로 뉘우침에 흐느껴오는 듯
길 옆에 쓰러진 괴로운 전사. 이게 이제 시체들의 모습들입니다. 일찍이 하늘 아래 목숨 받아 움직이던 생명들이 같은 민족끼리 싸늘한 가을바람에 오히려 간 고등어 냄새로 썩는 밥도 간 고등어라고 하는 이미지로 독특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진실로 운명의 말미암음이 없고 그것을 또한 믿을 수가 없다니. 그렇죠. 진실로 운명의 말미암은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운명을 믿거나 말거나 이 가련한 죽음에 무슨 안식이 있느냐. 이렇게 전쟁터에서 죽으면 죽어도 안식이 없다. 살아서 다시 보는 타고는 죽은 자도 산 자도 다 함께 안주의 집이 없고 바람 분다.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평안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전쟁의 폐허, 그 참혹함을 노래한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조지훈 씨에 대한 시설의 창작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 감사합니다.